자, 자기소개부터 한번 하고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 소개부터. 근데 제 소개도 지금 이제, 제가 일반적인 소개를 할 건데, 나중에 이제 수험자 여러분들도 자기소개를 하라 그랬을 때, 사실 우리, 지금 성인 돼서 우리가 자기소개라 그러는 거는 기술 경력 위주로. 내가 지금 몇 년도에 태어났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학교 성장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기술 경력 위주로.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해왔고, 지금 이전에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지금 내가 좀 더 잘하고 경쟁력 있고 특화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라는 거 그런 거를 강조해서 좀 하는 게 자기소개라서 아마 그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자기소개는 이전과 좀 다른 건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저는 지금 그 현업을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장 소장직을 좀 유지하고 있어요. 건설회사여서. 현장 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장 소장만 한 10년 차 정도 됩니다. 좀 일찍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그 PC공사부터 이제 맡게 돼서 PC공사의 그 제약회사 이제 공사였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피스가 스라브하고 보아하고 기둥하고 해서 한 1000피스 가까이 되는 그런 현장 소장을 먼저 지금 진행을 했었고 이제 10년 차인데 처음에 이제 그 기사 때부터 흔히 말하는 과장, 요즘 직급이 좀 다르겠지만, 기사 때부터 과장까지 전 처음부터 계속 현장직에 있었는데, 기사 때 과장까지는 주로 그 관급공사, 관급공사 업무를 지금 수행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때 뭐 그 복합센터, 아니면 그 교통공사의 그 사무실, 뭐 학교, 그런 경험도 좀 있었고, 자, 지금 이제 과장 이후부터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이제 부장 직급을 달고 있는데, 이것도 회사마다 직급은 이제 다르게 나오죠. 주로 이제 민간공사 쪽에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주로 이제 PF 사업에 좀 가장 많이 있었고, 뭐 허그나 조금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주로 뭐 도시형 뭐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뭐 오피스텔, 아파트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었고, 이때는 주로 기사부터 과장까지는 주로 그 공무 쪽에 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뭐 흔하게 말하면 공무과장 출신인데 공무 쪽에 일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가면서 뭐 공무하고 뭐 공사하고 안전 품질 여러 것까지 총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를 지금 담당을 지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가장 그 이제 사실은 이제 하다 보면 요 정도까지는 기술력 위주로 좀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뭐 이후부터 부장이나 현장수장까지는 주로 지금 그 관리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가장 좀 자신이 있었던 거는 업무는 저는 설계 변경 같은 것들, 설계 변경이나 뭐 대관 업무, 뭐 현장에서 대관 업무라 그러면은 뭐 시행사가 될 수도 있고 설계사가 될 수도 있고 건축주, 그리고 각 지자체, 뭐 그런 우리 현장을 벗어난 그런 대관 업무도 주로 이제 좀 자신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건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그 관리적인 역할 하면서도 직원들과의 그 이런, 직원들과의 통합이나 뭐 융합, 이런 쪽으로 해서 크게 무리 없이 지금 잘 끌고 왔었고, 제가 지금 지내오면서도 그 저는 이 책준일 내지 아니면 준공일에 대해서 단 하루도 넘긴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런 데에 자신감 있게 쭉 끌고 왔던 현장 소장직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지금, 학원 강의입니다. 이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처음에는 그 스터디 강의를 좀 했었죠.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그 박찬문 교수님, 여기 이제 뭐, 학스터디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반도 좀 진행을 했었고요. 모의고사 레벨 2 반도 좀 했었고,
제가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뭐 안양대학교에서 이제 그 강좌 개설을 해서 거기서도 지금 그 건축 시공기차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일부 뭐 용어 설명반도 했었고 거기는 이제 모의 스터디라는 반이 있었어요. 모의고사반하고 스터디하고 합친 건데 모의 스터디반. 이쪽에 안양대학교에서 했을 때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수험자들한테 좀 호응도 많이 있었고 인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못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제 안양발 넘어와서 다시 종로에서 이제 새롭게 찐스터디 반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 1차 시험인데 1차 시험에 다 합격하고 나시면은 그 다음에 시험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면접. 2차 시험. 네, 2차. 2차 면접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이제 나중에 수업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그 강의하면서 느꼈던 수험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 강의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그런 것만 엑기스만 지금 알려드릴 거라 아마 저랑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많은 시간들을 그 내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단축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자신 있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또 하는 일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두 개만 해도 사실 되게 벅차요. 뭐 업무적으로보다도 이제 주로 이제 대관 업무나 이제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이제 현장 소장도 바쁘긴 한데 그 사이에 퇴근하고 이후는 또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해야 됩니다. 스터디에 매번 올라오는 답안지나 다음 강의 계획이나 아니면 자료 수집이나 그런 것들 하면서 짬짬이 또 하는 게 지금 그 심의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지자체. 가장 흔한 게 지금 그 건축심의위원인데 건축심의라고 해서 지자체에 보면은 요즘에는 그 해체심의, 그 다음에 그 구조심의, 굴토심의, 그리고 전문 심의가 또 따로 좀 이렇게 있거든요. 요런 건축심의를 지자체마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 지금 한 6개 정도, 그리고 아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위촉이 돼 있어서 27년까지 지금 그 심의위원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품질점검위원. 품질점검위원회라고 해서 LH하고 뭐 경기도 본청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품질점검위원회도 하고 또 하나 빠졌네요. 양주시까지 품질점검위원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현장 소장직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심의 다니고 그럴 때 뭐 수강생도 만나기도 하고 선배님도 만나기도 하고 다양하게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 다 유기적으로 지금 엮여 있어요. 한번 양주시에는 그 품질점검 갔더니 그 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수험자가 여기 지금 그 피수검자 입장으로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는 집 이제 양주시에서 미리 이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는 집 미리 지금 알고 있었더라고요. 양주시에 가면 그 현대건설에 짓는 파티오포레라고 그 대단지의 그런 그 주택이 있는데 그런 데 점검 나와서 보니까 이제 그 수험자를 만나는 경우도 좀 있었고 여기서는 지금 최근에는 지금 저것도 용인 도시공사 여기서도 위촉이 돼갖고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하다 보면 또 면접위원. 이건 면접위원은 뭐냐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서울 시내 구청들 있잖아요. 구청들이 있으면서 뭐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를 채용을 해서 그분들의 그 공무원의 기술력을 대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채용할 때 이 심의위원들을 좀 불러다가 몇 명 추려서 우리가 지금 그 건축사 인원을 채용하겠습니다. 뭘 채용했을 때 면접위원으로 면접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참가하고 도움도 주고 지금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재. 요거는 그 지금 2번하고 좀 연관된 뭐 상황이기도 하긴데 학원 교재라 그래서 이제 그 신스터디 그 대박 서브노트를 좀 작성하고 있고, 그리고 뭐 모범 답안이나 뭐 기출문제 정도, 기출문제 해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강의를 함에 있어서 좀 이론적인 거는 아마 여기서 많이 지금 배경 지식을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고,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저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실무를 다 현장에서 담당하고 지금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테일한 것들, 그리고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다 강의에 좀 녹여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에 있는데 자신 있어요, 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설계 변경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계약 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아마 3가지 조건, 이런 것도 질문이 좀 나오는 게 있어요. 혹시 계약 금액을 그 변경할 3가지 조건 아는 거 있어요? 기억나는 거나 경험했던 거나. 뭐지? 첫 번째 물가 변동. 그렇지, 물가 변동 있을 거죠. 그 두 번째 여기 설계 변경. 그 계약 금액을 이제 우리가 계약 상대자와 계약자가 이제 그 했을 때 그 계약 금액 변경할 수 있는 3가지가 국가계약법에 64조 5조 6조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물가 변동, 그 두 번째가 설계 변경. 설계 변경 그야말로 도면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설계가 변경. 그 세 번째는 계약 조건의 변경. 사업 기간이 늘어났다거나 줄었다거나, 아니면 사업 그 면적이 또 줄었다거나 그것도 늘었다거나, 아니면 다양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면 조합원의 이런 그 비용 부담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여러 가지 사안들. 그러니까 계약 조건의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설계 변경이나 ES하고 좀 다르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또 연관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뭐 어떤 식에다 지금 저는 멀티플레이어로 모든 지금 얘기하거나 하게 된 현장의 어떤 조건들 때문에 다 갖다 껴맞출 수 있어요. 다 같이 해설해 드릴 수 있고 이거를 답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다 전달을 이제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건 이제 제 소개를 좀 잠깐 마쳤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1차 합격하고 나면 2차 이제 면접 시험 때, 2차 면접 시험 때 뭘 물어보냐면 지금 했던 자기 소개를 물어봅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자기 소개를 쭉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1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자기 소개를 딱 만들어놔야 돼, 이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이 방식이 사실은 가장 좋아요.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초반에 지금 아니면 내가 본사에 경력이 있었다, 견적팀에 있었다, 설계팀에 있었다, 뭐든 상관없어요. 자,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했었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사안에서 내가 그 특화를 갖췄다거나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업무다, 이런 업무다, 이런 업무다. 그러면서 나의 장점만 쫙 부각시키는 거지. 단점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단점은 말하면 안 된다. 말할 필요가 없다. 안 물어봤으니까. 굳이 내가 애써서 줄치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모아서 쭉 이제 펼쳐놓으면 돼. 그런 자기소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시험을 위한 것도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지금 한 1분 정도 스토리를 내 머릿속에 짜놓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맨날 보던 얼굴을 좀 보기도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외부 인원을 만나거나 뭐 시행사나 건축주나 아니면 대외적인 조합장에 이런 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딱 생각을 해두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첫인사,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지금 뭐를 하고 있고, 저는 어떤 쪽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냥 평상시에 누구를 갖고 있으면은 누구를 만나든가 상대방을 대할 때 좋은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찐스터디에서 지금 강의 계획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23일부터 총 11주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이제 쭉 할 계획이고,
요 사이에 11일이면은 그 어린이날이 며칠이에요? 5월 5일. 어버이날 며칠이에요? 5월 8일이고, 요 이후로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죠. 다만 요 이제 5월 5일 8일 지금 한 3월 벚꽃이 언제 피죠? 그치? 한 4월 달 정도. 그러면 날도 지금 온화하고 따뜻해지고 이제 봄바람을 콧바람을 좀 쐬고 싶죠. 그런 데도 좀 다녀야 되는데, 근데 항상 공부하려고 하면은 항상 어떤 그 계절적인 아니 사회적 이벤트가 항상 끼어 있어요. 긴 겨울을 지나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봄나들이 가야지 꽃향기들보다 꽃노래들 이런 것들이 막 생겨. 그런 부분들은 다 절제하시고 인내하신 다음에 공부 이후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부터 이제 11주간 공부해서 지금 시험 부분에서 합격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 다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면접도 공부할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합격한다고 그래도 면접까지 쭉 달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 뭐 현업을 갖고 계시죠. 뭐 직장 생활 다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 계시고 공무원이나 군인 생활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금 이게 1순위가 돼야 돼, 이제. 다른 거,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주변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엄청 많아도 이제. 그냥 공부를 하는 순간부터 다 힘들어. 뭐 잠도 쏟아질 테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3월 달에 헌재에서 그런 이슈도 있을 테고, 그런 거 관심도 가져야 될 테고, 아니면 또 가정사에서 평온한 가정일지도 그렇지 않은 누군가가 지금 이제 뭐 병원에 계시다, 아니면 부모님이 연로가 쳐갖고 내가 어떤 힘을 쏟아야 된다, 몰입을 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그때부터 막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길지 않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집중력을 갖고서 여기 몰입하셔야 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나의 일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거 끝내고 오세요. 지금 안 오셔도 돼. 이 순간 이후부터는 무조건 이거 영순위에도 공부만 진짜 엄청나게 파셔도 쉽지 않은 시험인데,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챙겨서 하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지만 동절기 똑 들어가면 돼. 두 번째 시험에는 이제 휴가철도 끼어 있어요. 그럼 여름 휴가 가야지, 또 이제 뭐 여름 즐기기 위해서 그 다양한 생활들, 그 취미 생활 내지 그런 부분들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 또 겨울 동절기 되면은 또 뭐 그에 따른 이벤트들, 뭐 가족 행사들,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일단 좀 양보하시고, 무조건 여기를 벗어나죠. 이걸 영순위라고 남은 후순위로 다 미룬다. 그러려면 아마 집에 계신 이제 와이프분이나 자제분들이나 양해도 좀 해야 되고, 때로는 그걸 돈으로 있으면 뭐 비상금이든지 털어갖고서 다 와이프한테 지금 독박육아 내지 양해를 구하시고, 무조건 여기에 모든 걸 쏟으셔라.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다른 게 지금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얘기냐. 우리는 매주 일요일 날 지금 11번의 수업을 걸쳐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간혹 이제 그 수업 전날에 토요일이나 아니면 수업 당일날 아침에, 교수님 뭐 지금 뭐 어디 가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 뭐 장모님 댁에 가야 됩니다. 처갓집 내려가야 됩니다. 아니면 뭐 아이들이 힘들어서 오늘 바람을 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좀 미뤄두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부를 마음먹어서 지금 하는 중인데, 그런 게 중간에 한번 딱 들어가 있으면, 사실 이제 저희 스터디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일주일 되게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주가 넘어가면 그게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에 공부해야 될 거, 내가 빠져서 못 따왔던 그 내용들 다 합쳐서 지금 누적해서 소화하려고 그러면 그 물리적으로 시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하루하루 지나치게 되면은 좀 이제 이 과도한 부담감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지고 그런 악순환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합격한 수험자들의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수험자가 지금 한 10명 내지 지금 이제 계신데, 그렇다 그러면 이 건축시공기사의 이 시험은 스터디에서 1등이 합격하는 거예요. 매번 제가 그 시험 봤을 때, 아니면 답안지 첨삭했을 때 좋은 답안을 갖고 계신 1등 수험자, 2등 수험자, 3등 수험자가 합격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1, 2, 3등을 하셔야 돼 여기서 탈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수험자가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지금 11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몰입해서 엄청 하고 있는데, 나는 공부도 하면서 내 할 일도 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하겠다.
그거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그 정도의 역량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참으시고 모든 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몰입하셔라. 그래야 겨우 자격증을 준다는 것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시험 봤을 때 지금 그 했던 득점입니다. 이 당시에. 이거 자세히 보시면 전체 득점이 762점. 우리 합격점이 몇 점이에요? 60점인데 총점으로 따졌을 때 합격점 720점. 720점이 딱 60점이 되는 지금 커트라인이죠. 근데 762점을 맞았으면 한 42점 정도가 여유가 좀 있죠. 우리 용어 한 문제 몇 점이에요? 10점. 만점. 서술은 25점. 그러면 10점 20이니까 서술 하나, 용어 하나 안 써도 합격했겠네. 그죠? 42점의 여유를 갖고 가잖아, 지금. 아니면 용어에서 한 3문제 정도 안 써도 합격할 수 있었던 점수네요, 이렇게. 그래서 점수에 좀 보면 지금 그 용어는 1교시가 용어죠. 용어 170점이고 나머지는 180점 커트라인을 여기는 10점을 까먹었고 나머지에서 지금 그 한 52점 정도 여기서 72점 정도를 지금 가져갔는데 서술에서 보면은 지금 점수가 여기서 보면 좀 이렇게 많이 기울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냐면 저도 공부할 때 이 용어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용어 점수가 반복적으로 했을 때도 뭐 잘 나오면 178점까지 나온 적도 좀 있었고 못 나오면 지금 뭐 150점대, 160점대. 마치 이게 용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그 수학 공부하듯이 과학 공부하듯이 이게 차곡차곡 누적이 돼야 나오는 점수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서술을 보면 제 경력을 보면 지금 이제 경력은 현장 소장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다양한 서술들은 내가 그 경험했던 거 그냥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경험의 흐름대로 쭉 쓰다 보면 어렵지 않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좀 짜서 그래 그러면 용어는 평타만 치자. 170점에서 뭐 190점 사이 한 합격할 수 있는 평타만 치고 나머지 2, 3, 4교시 서술에서 승부를 걸자 해서 완전 공부 전략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 집중적으로 여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72점이나 여유점을 갖고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고, 지금 강의할 때는 지금 그 수험자들의 이제 합격 득점을 보면 지금은 여기가 더 높아요. 용어 점수가. 가장 고득점은 뭐 그 127회 때 221점 맞은 이민자 소장도 계셨고, 합격하신 분들의 대부분 용어 점수가 190점 이상, 196점, 뭐 200점 맞는 뭐 그 수험자도 흔해요. 아마 우리 최근 합격한 수험자들도 요거 이 점으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족했던 부분, 저는 부족했지만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좀 가미를 하고 그러면 이게 좀 점수가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출제자가 그리고 어떤 걸 원하고 어떤 답안의 형식을 가져서 써주시면 답안이 그러니까 득점이 올라갈 수 있겠다는 거를 이제 저는 캐치를 해서 저하고는 다르게 지금 그 용어 점수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술이 떨어질까요? 이건 제가 지금 장점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건데, 뭐 계약제도부터 가설, 철콘, 뭐 철골, 수많은 마감 공정들, 미장, 방수, 조적, 타일, 밴드, 도장, 조경, 그 많은 공사들 다 해봤기 때문에 답안 쓰는데 크게 지금 무리 없이 여러분들 다 그 노하우를 전수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기술사 시험 일정이죠. 오늘 2월 23일이고 불과 이제 3월 10일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35회 이제 지금 합격자가 이때 발표됐는데 지금 이전 회차 최근에는 지금 이제 시험이 8월 달쯤도 갔었는데 최근에 몇 년간에는 7월까지 시험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전반기에 다 마감해서 하반기에 시험이 없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좀 변했어요, 이제. 그래서 8월 달까지도 이제 시험이 흘러갔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합격 예정자 발표나고 다음 시험까지 지금 2달, 그죠? 합격하면 이제 이쪽으로 계속 가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합격하지 못했다고 하면 남은 136회도 2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더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시험 보고 나서 쭉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그런 거 있는 거죠. 만약에 합격자 발표가 나서 이제 시험 지고 나서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쪽으로 직행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또다시 몰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35회 시험을 보더라도 사실은 136회, 7회까지 나는 만반의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여기서 합격할 수도 있고, 안 되면은 면접에 한 번에 패스하면 되니까. 여기도 그렇죠. 6월 25일 날 그 합격자 발표하고 다음 시험까지 두 달 남았죠. 합격자 발표 나와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공부를 뭐 쭉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일요일만 시험 봤었는데, 이제는 다 토요일로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도 그 이전에는 금요일 날 합격자 발표를 했었는데, 요즘은 평일 날, 뜬금없이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2월 8일 날 지금 시험 이후로 내 손에 지금 면접까지 통해서 내 손에 자격증이 떨어지는 거는 한 3개월 뒤. 근데 한 번 떨어진다. 그러면은 9월 달이죠. 뭐 두 번 떨어지면 그냥 올해 말에, 그것도 다 패스됐을 때, 2월 달에 시험 보고 나서 올해 말에 합격자 발표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도 좀 생깁니다. 사실 제 케이스가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전 면접을 지금 쓴 경험을 좀 봤는데, 전 1회차 시험 때 그 합격하고 나서 여기를 2번 걸은 다음에 최종 그 해 마지막에 합격을 했어요. 턱걸이로. 그렇게 된 사연은 나중에 이제 그 수업하면서 간간히 좀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지금 합격 종목별 채점 결과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 볼까요? 126회 때인데, 이때 건축시공교사가 이제 응시자는 거의 지금 이 정도 수준, 뭐 회차 1, 2회차, 3회차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합격자 보면 32명이면 많지 않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합격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격률을 지금 보시면은 4%죠. 4%면 어디예요? 구조기술사 다음으로, 그 다음에 시공교사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토지 및 기초기술사. 이것도 어려운 종목이니까. 그만큼 지금 합격률이 저조하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시험이 돼버렸어요, 이제. 구조기술사가 만만치 않다는 거는 뭐 익히 들어서 우리 사회적으로 경험돼서 알고 계시죠. 시공기술사 그 지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따기 힘들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기술사처럼 약간 우리가 고급 시험이라고 불리는 뭐 회계사 시험이든지 세무사 시험이든지 변호사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5% 미만의 합격률을 가진 시험은 쉽진 않아요. 다 어려워, 다. 5% 미만의 시험은 다 웬만하면 어려워.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등락률이 왔다 갔다 하지만, 또 눈여겨볼 게 근데 좀 뭐 있어요? 뭐 같아요? 3번 봐봐, 3번 건전한 교수 봐봐요. 110명? 이렇게 뽑은 사례가 있었나요? 오, 15%야. 근데 응시 인원이 지금 이 정도에 110명 뽑으면, 아니, 이번 회차에 건축시공사 말고 안전교사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같이, 물타기 하듯이 쓱 한 번에 같이 그냥 둘이 위험에 싹 넘어갔을 텐데, 이런 선례가 없죠. 이게 아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모 지방의 아파트, 그런 이제 있어서 많이 수요가 필요해서 이렇게 좀 올라갔죠. 엄청나게 많이 뽑은 거 이런 사례가 없어요. 추후에도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험자들이 어때요? 여기로 이제 많이 몰리게 수밖에 없겠죠. 이제 분위기 흐름을 탔으니까. 그래서 막 공부를 이제 막 하려고 막 들어가요. 여기는 항상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 그 산업인력공단이나 이런 데가 좀 녹록치 않죠. 만만하지 않죠. 어떤 행태를 보여줍니까? 요렇게. 그죠? 건설한 일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까 몇 명 했어요? 110명 했어요. 110명 먹고 다 달려들어갔다가 죽는 거야, 지금. 말이 돼? 갑자기 한 자리에서 1% 시험을 어떻게 전국에서 9명 뽑는단 말이에요. 각 시도에서 1명 뽑으면 이거 어떻게 붙어요? 만만치 않죠? 근데 우리 시험 어때? 건축시공결사 어때요? 갑자기 9%대로 막 합격률 엄청 올라갔죠. 그러니까 32명에서 68명이면 2배 이상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근데 또 눈여겨볼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재미삼아서 흐름을 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7번 한번 볼까요? 7번? 구조기술사? 65명? 말이 돼요? 아니, 잘못 쓴 거, 6명 잘못 쓴 거 아니야, 이거? 65명? 건축 구조기술사를? 아니, 구조기술사 20% 뽑는다는 게 말이 돼?
여기 합격률로 보면 이 점을 봤어야 돼, 이번엔 또. 건설기술, 건설현장 보신 분들이 다음에 이걸 봤어야 된단 말이야. 60명 뽑았잖아. 그죠? 기가 막히죠? 야, 이렇게?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두 자릿수의 건축기술사 막 20% 합격률을 본 건. 근데 건축구조 안전은 이렇게 줄여놓고, 시공기술사는 9% 올려놨는데, 지금 토목시공은 건축시험은 항상 많아요. 이렇게. 100명대를 뽑고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또 하나 보면은 지금 9번? 조경기술사? 아니, 합격률이 0%예요. 한 명도 안 뽑았어요. 아니,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시험을 내봐, 그러면은. 안 뽑을 거 있으면 시험을 내봐. 아니면 이 정도로 이렇게 학습 능력이 떨어졌다나? 수험자들의? 답안 능력이 그렇게 거기 못 미쳤나? 그런 생각이 좀 이야기 잠깐 살짝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지금 뭐 9%대 시험 문제 좀 약간 자리를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그죠? 봐봐요. 65명 뽑는데 다음에 2명 뽑았어. 그거 보고서 전회차 보고 달려 들어갔다는 아주 난리 나죠. 1%대도 안 되는 시험이 돼버렸어, 이제. 근데 여전히 지금 토목은 이렇게 가고, 이제 이 정도 그 합격률만 가져도 뭐 한 60명, 한 80명, 그 정도만 뽑아도 건축시공기술사 여러분들 저하고 한 2개월, 뭐 한 바퀴 더 놓다 그러면은 6개월 정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합격률만 유지해 준다 그러면. 자, 그래서 어때요? 건축시공기술사. 또 지금 25명이면 많이 뽑은 건 아니고 되게 적게 뽑은 거거든요. 뭐 25명. 자, 그 다음에 시험은 어때요? 16명. 갈수록 더 진짜 최고의 난이도 시험이 돼버렸어요, 지금. 엄청 어려워졌죠. 1%대 합격률을 그래서 이게 말이 건축 그냥 일반 기술사인데 시험의 합격률로 보면은 정말 취득하기 힘든 자격증이 돼버렸어요, 이제. 저처럼 기득권자들은 뭐 이런 분위기를 내심 그러니까 이소 가치를 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심 이 분위기를 끌고 가도 그다음 문제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나름 이제 학원에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해서 탈출하시려면 합격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31회 때 이때 많이 뽑았죠. 아마 최근에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소장님이 이때 나가지 않았나? 그렇죠? 7%대 시험 정도? 이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132 어떤가요? 16명. 정말 어렵죠. 아까 16명이 그 이전의 차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국에 16명이라고 하면 지금 좀 아쉬웠던 게 예를 들어서 뭐 문 닫고 들어가신 분은 진짜 그야말로 환호할 테고 문 앞에서 딱 막혀 있는 부분은 예를 17등이라 그러면 진짜 얼마나 아까워요. 다른 회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을 그 실력을 지금 이제 가지신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전 회차 마지막 회차 85명. 그렇죠? 이 정도 시험은 좀 해주면 뭐 좀 비슷하죠. 토목이나 의리나 이 정도 시험 가지면 무난하게 그 기대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긴 한데 요 다음 회차 130 이제 4회에서는 또 어려워지긴 했는데 이번에 135회 발표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죠. 첫 회 시험인데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 아직까지는 예측이 잘 안 돼요. 좀 이렇게. 너무나 지금 이 기폭이 심해서 저점과 지금 고점의 이 폭이 16명하고 80명대라 어느 정도 지금 나올지 지금 감이 안 잡혀요.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건축 시공기술사도 어려운 시험이 되었다. 그냥 슬렁슬렁하게 공부해서는 이렇게 합격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 다양한 기술사 뭐 2관왕, 3관왕 가지신 분들의 지금 같이 대화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건축 시공기술사에 지금 그 응시하는 인원도 많고 합격자 배출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서브노트 모범답안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퀄리티가 제일 좋은 답안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또 깊은 공부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전략적으로 요령껏 빨리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저랑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 50문제 이것도 좀 중요하지만 두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용어하고 서술의 출처자 의도 파악이 연습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답안지 쓰실 때 서브노트나 과연 이걸 해야 돼? 아까 얘기한 레미콘 송장을 써야 돼? 아니 밀시티를 해야 돼? 이게 시험에 나와? 실제로 나와요.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문제를 주면 그걸 또 한 장 채우기가 또 만만치 않아요. 단지 송장 하나를 주고서 이걸 쓰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적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들도, 거기서 그러면은 출제자 원하는 건 뭐다라는 거 정확하게 이제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연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200점, 두 과목 200점 맞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알려드리고, 서술형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 Q1, 2, 3, 요즘엔 네 개까지 묻는 문제들이 있어서 항상 묻는 게 있죠. 묻는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그리고 개요 그 도입부와 마지막에 맺은말을 어떻게 특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5번, 6번 나머지 다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것도 수업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밴드 답안지 첨삭강평이라 그래서 밴드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답안지를 지금 문제를 출제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작성하셔서 업로드하면 다음 시간에 PT를 띄워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샘플 답안지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참고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험자 같이 공부하시는 이 러닝메이들끼리 단톡방도 좀 만들고 그 단톡방에서 우리가 좀 소통도 하고 거기서 좀 총무도 뽑아서 같이 뭐 숙제를 지금 안 했을 때 뭐 벌금 제도라는 걸 몇 가지 좀 만들었어요. 밴드 용어 시험을 뭐 무단으로 예기 없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벌금 뭐 2,000원, 또 3번에 인증샷된 거 뒤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안 했을 때 2,000원. 여러 가지 지금 벌금 제도를 만들어 놔서 이제 총무 다음 주에 이제 총무 한 분을 이제 뽑아서 총무가 지금 정리하고 같이 하는 걸로 벌금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이제 스터디 운영했던 그 스터디 이제 수험자들이 벌금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전 회차. 지금 합격하신 고은수 소장님이 그때 총무를 보시면서 22일, 23일 일주일간의 지금 그런 벌금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신 거예요. 벌금 1번에 보면 밴드 용어 시험 그 안 하면 2,000원, 인증샷 안 했을 때 2,000원, 뭐 장판지 시험도 뭐 못 치른다 2,000원, 뭐 숙제 안 하면 2,000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쭉 저희끼리 찐스터디에 대해서 뭐 벌금을 이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같이 잘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벌금 내온 것 같고 사실 이 벌금의 용도는 우리 스터디는 다른 스터디하고 다르게 9시부터 1시까지 오전에만 반짝하고 이제 오후에는 다 이제 해산하니까 수업 마치고 같이 점심 식사하는 비용들이에요, 주로. 점심 식사하고 뭐 그걸로 이제 차 마시고 담소 나누고 한 주일에 있었던 이제 스트레스나 뭐 서로 간의 어려운 점들이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대화 나누는 그 시간들을 살 때 비용들을 여기다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비는 명확하죠. 뭐 점심은 먹고 누구 어떻게 회비 내서 이렇게 갔다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의 내용인데요. 요거는 좀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1주인데 15주차까지 있었던 걸 제가 지우진 않았어요. 요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다른 그 주보다 좀 짧은데 보통 토공사가 내용이 많아서 한 그 2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번 1개로 좀 모를 겁니다. 이렇게. 그 철근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철콘이에요. 철콘, 여기 철콘 거푸지, 콘크리트 1, 2, 특수 콘크리트까지. 이 부분도 2개로 나눠서 지금 합칠 겁니다. 그 철골공사도 내용이 많은데 철골공사도 2개로 합쳐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리고 여기서 있는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깊은 내용으로 좀 다룰 거예요. 용어형 이렇게 써놨는데 용어가 지금 저희는 한 10가지, 11가지로 지금 유형을 분류를 해놓고서 거기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모든 걸 그냥 껴맞추는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딱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부하면서 이거는 우리 10개를 맞추자. 이게 재료에 관한 문제냐? 시험에 관한 문제냐? 아니면 공법에 관한 문제냐? 아니면 가설에 대한 건지, 제도인지, 기준인지 이런 것들을 그 문제를 먼저 구분을 하고 대제목을 거기서부터 끌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번에 135회 지금 기출문제인데 나름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항상 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제도죠. 국가에서, 나라에서 만든 제도들. 뭐 이런 제도들은 뭐 계약제도도 그렇고 이런 친환경에 대한 제도들도 그렇고 제도를 만들 때 어때요? 그 입법기관에서 제도를 이렇게 입법하겠다, 만들겠다, 입법 예고를 하고 제도를 만들죠. 그럼 그 제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공동도급을 만들었다. 공동도급을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입법 취지인데 왜 만든 거예요? 공동도급을. 생각난 대로. 뭐 흔히 우리가 뭐 자금의 확충이나 기술력의 지금 확대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이 제도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데 보면은 만든 입법 취지가 뭐냐, 만든 사유가 뭐냐, 만든 이유가 뭐냐 그런 거를 알고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로에너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배점, 득점, 뭐 평점 내지 등급.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이런 모든 인증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드로 끌고 가고 알아야 될 내용들은 심사 기준이 뭐냐, 심사 대상이 뭐냐, 배점 기준이 뭐냐, 평점 기준이 뭐냐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업안전보건업체 공사 진출자 설치 기준인데 정확하게 물어본 게 설치 기준이니까 기준치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제도도 될 수 있겠지만 기준치로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준 나눈 건데 각 빨간 글씨로 쓴 것들은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루겠지만 이걸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대제목이 달라져요. 이렇게. 그거를 끌고 가자는 거지.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누는 연습을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3번에 지금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인데 기준이기도 하지만 보통 낙방 같은 경우는 가설로 분류를 많이 하죠. 낙하물 방지망이 될 수도 있고 추락 방지망이 될 수도 있고 가설 계단, 가설 사다리, 트랩, 승강로 그런 것들 다 가설 쪽으로 나누는데 낙하물 방지망 설치해 보셨어요? 네. 근데 마음대로 이렇게 설치해도 문제 없나요? 그쵸.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외부 점검에 나와서 우리가 피수검자가 됐을 때 그 기준치에 맞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가설이지만 내 마음대로 설치 못해요. 가설에서 중요한 건 명확하게는 그 관련 법에 대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첫 단이 몇 미터예요? 첫 단 8m. 그 위에 층부터는 3계층 10m. 내민 길이 얼마예요? 내민 길이 2m, 각도 30도. 그런 내용들 디테일하게 다 이제 그리면서 볼 거긴 하고, 뭐 이런 거는 공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철근 가스 압접에 대한 가스 압접이 문제가 나왔다. 그럼 우린 공법으로 좀 접근할 건데, 공법이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제목을 여러 가지 몇 가지도 선정을 지금 할 거예요. 가스 압접이라는 것을 공법으로 분류했을 때 이게 그 가스 이음이죠. 철근의 이음 방식. 기계적 이음이 아닌 가스 압접인데 다른 그 이음 방식과 차별화되는 게 뭐냐, 차이점이 뭐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수많은 토공사에 나온 수많은 공법들에 대해서 다른 공법과 차이된 특징이 뭐냐, 특징을 정확하게 기술하고자 해서 이런 그 빨간 글씨로 그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고강도 폭렬 현상이라 그러면은 지금 들어는 보셨죠? 어때요? 고강도 폭렬 현상이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어요? 나쁜 거에 대한 항상 원인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원인이 있으면 원인에 대한 그 대책. 그러니까 원인과 대책이 두 가지 끌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이 현상 문제인 거죠. 이렇게. 폭렬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고 그에 대한 대책은 뭐냐를 우리가 이 용어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취지로 지금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강도 콘크리트, 좀 이따 보자, 그러면 저거는. 자, 확대머리, 뭐, 이형 철근도, 재료로 볼 수 있죠. 그럼 이 철근의 재료적인 특성은 뭐냐? 그래서 수험자분들이 대제목을 재료로 적어줘서 재료의 특성을 알고 있냐? 그런 내용들을 끌고 가자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부식 방지를 한 품질 방안에 대한 그 품질 방안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기준치가. 자, 주각부 앵커볼트도 공법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 앵커볼트의 공법의 특징이 뭔지. 마찬가지로 충전형 합성기 등 뭐 CFT나 약트칼럼이나 그런 거에서 공법이 뭐냐, 다른 특징이 뭐냐. 자, 시험 11번은 접착력 검사 방법인데 요거는 기준이나 시험으로 분류했어요. 그 시험이라고 우리가 지금 뭐 또 했을 땐 뭐 여러 가지 시험도 해봤죠. 진해력 시험 해봤겠죠. 평판제어 시험이나. 어때요, 시험은? 시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시험에도 시험 기준이 있죠. 그 시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지금 답안지에 대제목으로 들어가야 돼. 시험 기준, 시험 또 방법, 또 시험 절차도 있잖아요. 그 시험에는 항상 시험하고 나서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보고서가 있잖아. 결과값 판정. 시험이 제대로 됐는지, 이게 오케이냐, 아닌지냐. 그 시험에 대해서 항상 결과값 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대제목을, 시험 방법, 시험 기준, 시험 절차, 시험 그 결과값 판정. 이런 것들을 대제목으로 막 끌고 가줘야 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공법이 이제 우리가 딱 내가 시험지를 받아보고 나서, 이건 공법에 대한 문제야 라고 했을 때, 뭐 정의는 당연히 공법을 이렇게 써줄 수밖에 없겠죠. 요거에 대한 주각부 앵커볼트에 대한 그 정의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 대제목 두 번째는 이제 그 그림을 그려준다. 그림이나 표, 그래프, 뭐 수치, 이런 것들을 두 번째 그려준다. 한 5줄 정도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공법으로 봤기 때문에 공법에 대한 그 특징을 기술해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죠. 수험자가 이 주각부 앵커볼트의 특징을 알고 있냐. 다른 것과 구별되는, 대비된 특징이 뭐냐. 그거를 표를 활용해서, 이제 채점관께 나의 그 실력을 어필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대제목은 이제 주각부 앵커볼트를 시공했을 때, 우리가 시공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고 있냐. 아니면, 이거는 잘못 들어갔는데, 시공 시 이상이나 원가 절감 사항이나 품질 관리 사항이나 안전 관리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서 알고 있냐. 그거를 나의 배경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4번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좀 더 그 건축 시공기술사라는 이 종목이 현장 소장을 뽑는 그런 시험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현장 소장을 뽑는 시험이라서 과연 그 주각부 앵커볼트라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 시공 때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는지 알고 있냐. 아니면 어떤 상황들에서 품질 관리 포인트를 잡을 줄 아냐.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할 줄 아냐. 그런 거를 제목으로 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것도 연습을 해볼게요. 제도로 분류했을 때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이제 우리가 제도로 이제 그 가름을 한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뭐냐. 아까랑은 약간 제목이 좀 다르게 끌고 가죠. 대상 사업, 아니면 뭐 이전에 그 등급들, 그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기준, 평점 기준, 그런 거를 제목으로 끌고 가면서 여기 그 답안지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로원지 건축물 인증 제도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그것도 표를 해서 많이 내용을 적어준다는 것들. 그래서 4번은 이제 제로원지 건축물 인증의 관리 방안 등이나 유사한 인증 제도를 다른 걸 비교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나의 배경 지식을 충분히 전달을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현상으로 분류하자. 안 좋은 거니까.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나중에 서브노트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여기 공통적으로 보면은 1, 2, 3, 4번까지 있죠. 대제목은 딱 4개만 쓸 거예요. 많이 쓸 필요도 없이 4개만. 그리고 정의는 딱 2줄만 쓰세요. 우리 책에 보면은 지금 정의가 많은 거는 1번, 2번, 3번까지 해서 지금 요란 책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수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22줄짜리 답안지를 활용을 해서 나의 그 답안지를 어필할 때는 정의는 딱 2줄만 쓰자. 많이 써봐야 군더더기만 많이 들어가요. 방향만 헷갈리고 엄한 말로 쓰게 되니까 딱 2줄만 쓰자 그래서 정의는 항상 2줄 쓰기로 저희는 약속을 한 겁니다, 이제. 근데 2줄도 사실은 어쩔 때 보면은 2줄 쓸 말도 많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한 줄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2줄이 아니라 3줄, 4줄 가는 경우도 있는데, 2줄로 쓰는 키워드를 요약하는 그런 연습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에서는 폭렬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 이 폭렬현상 메커니즘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런 것들 전달해 주는 것들. 아까 지금 2번하고 제목이 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연습들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고강도 폭렬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제목을 내가 원인 대척으로 그냥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런 현상 문제. 히빙 현상, 보일링 현상, 파이핑 현상 다 안 좋은 거죠. 팝업 현상도 다 안 좋은 거죠. 그런 거는 이 원인은 뭐고 대책은 뭐냐. 내가 대제목에 써주고 답안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강도 폭렬 현상의 뭐 관리 방안들 4번에는 품질 관리 방안, 원가 관리 방안, 안전 관리 방안 등 어떤 식이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목을 달아주고 거기다 답안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용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그래서 보면 그 대제목은 딱 4개예요. 다 보면. 자, 여기도 유형 나왔을 때 1번하고 4번까지만 대제목 딱 달아주고 끝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기 1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4번까지만. 여기도 1, 2, 3번에서 대제목은 4번까지만 써주자. 아, 많이 써봐야 자칫 내가 의도하지는 않은 방향으로 답안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4가지만 써주고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자. 폭렬현상 이번에 공부해 보셨어요? 그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거는 폭렬현상이 일어나는 이제 원인이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여러 번 하다 보면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현상이 나오는데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요. 뻔해. 지금처럼 폭렬현상, 고강도 콘크리트 또 제조 원리, 그 다음에 3번째가 내화 성능 기준. 요거밖에 물어보는 게 없어요. 정해져 있어. 그 이제 기출문제나 관여도 문제 쭉 살펴보세요. 고강도 콘크리트만 놓고 막 살펴보세요. 요 3개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문제가 정해져 있어. 근데 공부하는 수험자 입장에서는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디테일이 어떻게 되겠다 사실은 얘기를 듣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고유동 콘크리트 마찬가지예요. 고유동 콘크리트 물어보는 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시험 방법. 그걸로 끝이 아니야. 고유동 이 콘크리트가 어떻게 유동화되어 있냐, 유동화를 어떻게 할 거냐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딱 몇 가지로. 네, 그런 것도 특수 콘크리트 하면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숙제를 내줄 건데 돌아갔으면 하셔야 될 게 뭐냐. 이제 요런 이제 빈 양식을 좀 드릴 건데 이 빈 양식에다가 연습을 해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현상이라고 하면 내가 대제목을 4개 쓰라 그랬죠. 대제목을 내가 어떤 거를 끌고 갈 거냐. 사실은 시험장에서는 지금 스마트 콘크리트 7글자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빈 종인데 이거를 내가 채워야 되는 게 우리 이 시험의 지금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어떻게 잡을 건지 그거를 이제 숙제로 내드릴 겁니다. 135회부터 134회, 3회 쭉 내려가면서 타일 접착력 시험 아까 나왔었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대제목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어떻게 잡을 거냐, 그거에 대한 연습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접착력 시험 정의 쓰겠죠? 접착력 시험의 도해 및 순서, 시험 방법, 시험 기준, 그리고 시험의 결과값 판정. 이 시험이 NG냐, OK냐, 거기서 보고서를 받죠, 우리가. 종합 의견을. 그런 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접착력 향상 방안, 관리 방안. 대제목을 내가 어떻게 쓸 건지 그거를 연습하자는 거예요. 마찬가지 연구배수가 나왔으니까 연구배수 공법이잖아요. 공법이 나서 이 공법의 정의를 2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연구배수 공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그림을 그려줘야 돼. 개념도. 그리고 공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다른 연구배수 공법에 대한 특징. 어떤 점이 특징이 돼 있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비교 표정도 써주는 이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어떤 내가 많이 노출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 시험에. 그 몸에 저항 없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뇌로 해서 이런 거 충분히 연습을 하셔갖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대제목을 빨리빨리 끌고 갈 수 있는 연습들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용어 유형을 나누는 게 지금 처음이니까는 이해는 아직 잘 안 되시겠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수월해 보이지 않나요? 아까 열쇠 문제 어떤 거 나오든지 간에 내가 이거를 스스로 먼저 분류를 하는 거지. 용어냐, 특징이냐, 시험이냐, 재료냐, 공법이냐, 이런 것들 착 나눠서.
자, 요거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고, 요거를 좀 이따가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서술에서 한번 봐볼게요. 서술에서 지금 중요한 것들, 뭐, 질문의 조건, 키워드 여러 가지 써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추진 상황에서 1번입니다, 1번. 답안의 그 방향성을 지금 가장 1번으로 보는 건데, 제가 그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 서브노트를 받아보면 묻는 말과 다르게 엄한 말을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만 몰라.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으면서 자꾸 변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지금 자꾸 우리 교재를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교재가 지금 그 공부량이 많이 된 수험자와 그렇지 않은 수험자의 중간에 수험서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밖에 없어요. 답안에 되지 않은 그 수험서이기 때문에 해설서이기 때문에 우리 답안은 약간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가 이런 거죠. 석재 표면에서 발생되는 결함의 종류와 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개요나 도입부는 어떤 내용을 써주면 좋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개요에서 도입부에서는 언급을 해줘서 내가 본문에 풀어가면 되는 건데, 책에는 석재는 외관이 미려하고 뭐 그 내구성이 좋고 오랜 기간 뭐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적인 것만 부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석재 표면에 이제 발생한 하자 이런 거 원인 대책인데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다른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업 책에서 그 참고만 하고 우리가 답안을 쓸 때는 일관된 방향성을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좀 이따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두 번의 아이템 선정 연습인데, 용어에서 아까 말한 그 대제목을 몇 가지 쓴다 그랬죠? 4개? 4개 쓰는 거인데, 서술에서는 아이템이라고 이제 우리가 통상 부릅니다. 아이템을 이제 그 원인 대책에 쓸 때 5개, 7개에서 12개 정도 쓸 건데, 아이템을 어떤 걸로 선정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할 겁니다, 이제. 이런 법칙도 좀 설명해 드리고, 개요와 맺은말에다 되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가 나오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승전결 하잖아요, 이렇게. 기승전결이라는데 표현은 안 쓰는데, 뭐 개요라고 쓸 수도 있고, 뭐 들어가는 말, 뭐 시작하는 말, 뭐 여러 가지 뭐뭐에 대해 쓸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도입부부터 이 기승전결 마지막 맺은 말까지 방향성을 갖고서 빨리 써나가는 취지예요. 이제 뒤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 흔한 문제, 달고 다른 문제, 기술사 국민 문제, 기술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누구나 쓸 줄 알아야 되고,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콘크리트에서 균열의 조사, 보수보호막과 방지 대책인데, 자, 물어보는 건 3개죠. 조사 방법을 알고 있냐, 그 보수 보강에 대해서 두 번째, 그럼 방지 대책이 알고 있는 3가지를 답안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3가지를. 근데 그 지금 키워드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한 보강을 하고 어떤 거에 방지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소장님. 균열이죠, 균열. 이 균열에 대한 조사, 균열에 대한 보수 방법, 보강 방법, 균열의 방지 대책. 그래서 통상 우리가 써야 될 거를 머릿속에 있지만 꼭 가져야 될 거의 키워드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합니다. 내가 지금 써야 되는 문제가 균열이구나. 균열에서 벗어나면 안 돼. 양생이나 뭐 이런 타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콘크리트에서 균열에 대한 거에서 지금 써나가야 돼. 균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조건이라고 부르는 이 전체 큰 전제 조건은 뭐예요? 창호공사요? 토공사? 철골공사? 아니고 철콘공사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철골공사에서 세우기 시에 뭐 그 세우기 주의사항과 뭐 절차, 기준에 대해 설명하죠. 이런 식으로 앞에 항상 조건이 붙어요. 이게 조적공사인지, 철골공사인지, 미장공사인지, 방수공사인지, 마감공사 하는 것처럼 항상 붙고 나서 물어보고자 하는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그 3가지 써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문제 볼 때 조건을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조건은 때로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건은 무시해도 상관없고, 균열만 갖고 가자. 키워드만 갖고 가자.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적어 나갈 건데, 1번의 개요, 뭐 일반상이라고 쓰는 수험자도 있고, 도입부, 서론, 들어가는 말,
다양하게 쓰는 수험자들이 많았어요. 어떤 것들은 좋아요. 통상 우리 개요라고 하는데, 자, 개요도 1번과 2번에 딱 2줄씩만 적을 거예요. 개요 2줄. 그리고 키워드 엑스트라는 적어 나갈 건데, 개요에서 동그라미 1번은 이 조건과 키워드를 그냥 흘려 적는 거예요. 콘크리트에서 균열은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내지 어떤 식으로 조건과 키워드를 언급해주고 지나가는 거지, 개요에서. 자, 두 번째 2줄 쓸 건데, 여기서는 Q1과 Q2, Q3에 된 거를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2개 언급해도 되고, 요렇게 언급해도 되고, 어쨌든 간에 요거에 된 거를 잠깐이라도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향후 펼칠 논지를 보여준다. 내가 지금 논문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 서술형 논설문이니까. 이런 명제가 주어져서 이제 써나가는데, 개요 이거는 뭐고, 자, Q1, 2, 3는 뭡니다. 나중에 깊이 보여드릴게요. 제가는 이거에 대해서 말할 예정입니다라는 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요가 이렇게 썼을 때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문제 보고 적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제공사 벽체 균열의 하자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하면 조건이 뭐였어요, 아까? 조제공사. 방금 얘기했던 거. 키워드는 뭐예요? 벽체 균열? 그럼 여기 Q1, 2는 뭐예요? 원인과 방지 대책. 그냥 요거 제목을 갖고서 개요를 그냥 채우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방향성도 일단 맞고, 지금 집중적으로 여기서 다음에 펼칠 논지를 미리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엑스트라를만 적긴 하는데, 이 엑스트라는 이제 배경 지식에 따라서, 나의 공부량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묻는 거는 본격적으로 답을 해줘야 되겠죠. 고수는 뭐고, 이거는 뭐고, Q3 방지 대책 뭐다. 이거 중요하죠. 정확하게 내가 공부한 내용을 여기다 써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맺은말인데, 맺은말은 이제 우리 스터디에서 이렇게 정했어요. 맺은말도 2줄, 1번도 2줄, 2번도 2줄 해서 2줄 딱 끝나고 가자. 그런데 요 지금 맺은말은 어떻게 쓸 거냐. 첫 번째 지금 아이템에서 지금 보수 조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1번 아이템을 그냥 끌고 와서 그냥 좋게 풀어준다. 끝.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아이템이 뭐 한 5개, 6개, 7개 이렇게 끌고 갈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그대로 끌고 온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매줌을 해준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개요는 지금 제목 보고 내가 끌고 가죠. 엑스트라는 공부량을 짜면 적으면 되는 건데 1, 2, 3번 여기 있는 거 끌고 가죠. 맺은말은 어떻게 써요? 내 답안을 보고 쓰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방향성이 틀릴 이유가 없어요. 전혀 흔들리거나 그럴 일이 없어. 이게 만약에 트레이닝이 많이 된다고 하면 이런 그 완전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정해 놓으면 여기서 어긋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좀 더 속도도 내고 깊은 내용을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쓸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런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시험 낙차 입장 방법 설명하시오. 그 이전의 문제인데, 자, 조건은 제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시해도 된다 그랬죠? 무시해도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뭐예요? 종심제. 종심제가 키워드야. 내가 이걸 딱 생각을 하면서 답안을 써내려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어떤 거를 써가야 돼요? 입찰 평가 방식과 평가 방법. 그래서 개요에는 2줄 써주라 그랬죠? 1번에서는 요거에 대한 내가 배경 지식을 갖고서 2줄 써주고, 2번에서는 평가 방식과 방법에서 한 줄씩만 써두는가 키워드 하나만 툭 던져주고서 그거를 써주는 거죠. 자, 엑스트라는 이 질문과 이 문제와 연관된 부분들을 내가 넣어주면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다른 스터디, 그러니까 저희 했던 다른 수험자의 서브노트를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엑스트라의 그 배경 지식과 내용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추후에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Q1, 2와 Q2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서 맺은말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보통 이제 Q 평가 방식이 뭐 5개가 나올 수도 6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이템의 평가 방법도 그 중에서 지금 1번을 첫 번째 긍정적으로 풀어 적는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질문의 첫 번째 아이템을 그대로 끌고 와서 긍정으로 풀어준다.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건데, 제일 먼저 이제 이것도 숙제로 나갈 겁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과연 물어보는 게 뭐냐?
질문. 조건은 없애버릴 키워드는 뭐냐? 자, 초록색이 키워드라고 해서 지금 제가 좀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뭐예요, 지금? 스마트 안전관리잖아요, 지금. 스마트 안전관리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개념, 안전장비 종류, 현장 적용 방안, 요 세 가지 물어보는 거죠. 문제 딱 보는 순간에, 스마트 안전관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 종류, 적용 방안, 오케이. 자, 두 번째. 도시인지 흙막이 공법에 적용되는 이렇게 문제 있을 때 조건은 뭐예요? 조건. 토공사. 그래서 토공사죠. 키워드는 뭐예요? 흙막이 공법에 적용된 지화 외벽 구조체. 지하층 외벽 구조체가 뭐예요? 합벽. 합벽. 지하층 외벽 구조체. 이게 지금 키워드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돼. 이 구조체의 설계적인 측면, 시공적인 측면을 검토할 사항 두 가지를 적는 거죠. Q1과 Q2. 자, 3번 볼까요? 3번에 조건은 뭐예요? SRC. 철골, 철근, 콘크리트, SRC죠. 그 다음에 키워드. 데크플레이트 사고잖아요. 데크플레이트 사고가 키워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뭐예요? 원인, 대체. 그 모든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5번 봐볼까요? 커튼을 설치에 따른 요구 성능과 누수, 원인, 대체 설명하셔. 자, 조건은 어디 있어요? 조건은 뭐예요? 창호공사, 알루미늄 창호공사. 알루미늄 창호공사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커튼홀. 커튼홀의 조건이야, 지금. 거기서 요구 성능, 누수, 원인, 대체. 자, 3교시 봐볼까요? 3교 2번 봐볼까요? PEC 파일 공사. 이게 조건이죠, 기초공사.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말뚝 재하 시험이죠. 말뚝 재하 시험에서 종류는 뭐고, 특징은 뭐고, 재하 시험 할 때 시공식 이상은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이제 볼 때마다 이런 연습을 형광펜 하나 딱 들고서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시면 4번처럼 철골 세우기 공사가 요새 키워드구나. 철골 세우기 공사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럼 Q1은 뭐냐? 세우기 과정. 그 두 번째 Q2는 유의사항이구나. 오케이. 자, 5번에. 자, 물어보는 거는 이제 설계 변경이에요. 물어보는 거는. 키워드는. 그 설계 변경에 그 발생되는 원인은 내가 써야 되고, 두 번째 유의사항. 마찬가지로 Q3까지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해서. 조정 방법이 뭐냐? 조정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조정 방법으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거에 대한 캐치를 하셔갖고, 이 조정 방법을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다 4교시에서 공통가설공사가 키워드이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게 가설공사 주요 항목, 공통가설공사 계획시 유의사항, 문제점 합리화 방안이구나. 근데 내가 잘못해서 공통가설이 아니라 직접가설로 방향 잡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잘 잡으셔야 되는 거죠. 한중 콘크리트. 키워드는 한중 콘크리트에 적용해서 적용 범위, 양생, 품질 관리, 시공시 이상. 뭐 서중 콘크리트면, 뭐 특수 콘크리트 중에 아까 얘기한 고강도 콘크리트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서술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 묻는 키워드하고 내가 그 Q1, 2, 3를 구분을 할 줄 아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문제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써야 될 게 요거구나.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할 겁니다. 연습을. 문제 조건은 뭐냐? 문제에서 물어본 키워드가 뭐냐? 그리고 질문 1, 2, 3. 키워드 질문 1, 2, 3. 이렇게 나누는 연습을 좀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트러트 공법의 설치와 해체 시 이상의 설명하시오 해서 이런 거를 우리 학원에서 지금 구매할 수 있어요. 학원에서 A3 답안지에다가 한쪽 면은 지금 아이템을 써보고 그 옆에 면에는 여기에 써보지 못했던 디테일한 그림이나 도해나 그래프를 한쪽에서 하면서 이 노트를 정리를 하는 거를 숙제로 한번 내줄 거예요.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집안 계량 공법이 지금 키워드인 거죠. 집안 계량 공법에 대해서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종류하고 특징 두 가지를 이제 써야 되겠죠. 샘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나는 대제목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쭉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는 내가 놓쳤던 키워드나 그 그림, 도해, 그래프들
그러고 나서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 포스트잇 위에 또 써붙인 거예요. 자, 철골공사 용접 변형의 원인 방지 대책에 대해서 원인은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원인에 대해서 모재, 열평창, 변형, 수칙 쭉 키워드만 아이템만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접 변형에 대해서 아이템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는 요거에 대한 그림을 뭘로 그릴 것인가, 이렇게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요게 하나가 그냥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이 연습. 여기서 하고자 하는 연습의 취지는 3번하고 4번. 이 주로 Q1, 2에 대한 아이템을 어떻게 잡고 가야 할 거를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 2-3번은 이게 어느 회차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교시 3번 문제라는 얘기예요. 2교시 3번 문제 이렇게 본인이 복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철근 이음의 종류 아까 가스 앞접수 있었죠. 그 중에 기계적 이음에 대해서만, 다른 거 적으시면 용접 이음, 앞접 이런 거 왜 딴 거 적으시면 안 돼? 딴 거 적으셔야 돼요. 기계적 이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용접 이음, 가스 앞접, 기계적 이음 방향은 좀 살짝 안 맞죠. 자, 아이템 적고 그거에 대한 그림들 이렇게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자, 단열재 시공부에 단열공부 선정 유의사항에 설명하시고, 여기도 단열공부에 쭉 적어주고, 선전시 유의사항도 적어주고, 시공시에 적어주고, 요거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는 내가 여기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 하나가 이제 내가 그 일주일 동안 서술에 대한 문제를 지금 복기를 하는 겁니다. 3교시 2번 문제. 자, 이것도. 층간소음에 대한 시공관리 방안은 골조, 완충제, 기포, 방법 여러 가지 있었죠. 자, 여기에 대한 거를 쭉 써보고, 요거에 대한 중량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의 기준치. 중량 경험 지금은 이제 합쳐졌죠. 중량 경량 충격음의 기준치 그림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건 4교시 1번 문제였네요. 이렇게. 자, VH 분리타설의 방법과 시공시 이상. 개요하고 쭉 적고, 분리타설 방법에 대한 거를 이 수험자는 1번부터 6번까지 본인이 쭉 적어봤습니다. 그 시공시 유의사항도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그릴 거냐, 이런 내용들 한번 그려보고 옆에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4-5번 문제였네요. 요거 이렇게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변호사님?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게 머릿속에서 나온 걸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한 10분, 15분이겠지만 책을 보고 적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걸려요? 1시간, 2시간. 2시간 걸려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내가 그 선별을 해야 되잖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아이템을 쓸 건지. 그런 연습에서 답안지로 옮겨졌기 때문에 2시간이 걸려요. 우리 보통 이제 문서 작성하고 그 어떤 연습을 할 때 원페이지 연습이라는 걸 좀 하잖아요. 보통 그 이 두 페이지에 지금 이제 이런 문서나 내용을 주고서 딱 던지고서 야, 한 페이지를 정리해봐. 그러면 2페이지짜리 한 페이지 정리하려면 본인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순서를 본인이 잡아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강조할 거 강조하고 밑줄 끄고 가로치고 그렇게 한 장짜리를 만들죠. 그 원페이지가 딱 나왔어. 그래서 딱 던져주면서 야, 이거 반으로 줄여봐. 그러면 그 또 반으로 줄이려면 군더더기 조사 다 빼야 되잖아. 또 거기서 키워드만 갖고서 막 이렇게 조합을 하면 반 페이지 나오죠. 딱 던져서 야, 이거 2줄로 써봐. 2줄에서 그 다음엔 정말 못 써야 돼요. 키워드밖에 없어. 키워드밖에. 그런 연습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지금 교재에 보면 이게 한 4페이지, 5페이지 될 거예요. 그거를 내가 2페이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야. 거기서 공부가 되는 거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밴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 이제 나중에 밴드에 가입을 시켜드릴 건데, 밴드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10시에 항상 2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러핑 크레인하고 도장공사의 이런 하자연과 방지 대책에서 2문제를 딱 제가 출제를 하면 수험자가 이거를 보고서 답안지를 써서 업로드를 하죠. 이렇게 러핑 크레인 한 장하고 도장공사에 대한 3페이지. 근데 시간은 어때요? 이제 제가 10시에 올렸는데 11시 반, 1시간 반. 보통 답안지 용어는 10분, 서술은 몇 분 쓰죠? 그렇죠.
25분 쓰죠, 사실은. 그러면 10분하고 15분이면은 25분 35분인데, 뭐 문제를 받고 쓰고, 뭐 사진 찍고 업로드 하는 시간 쳐서 40분이라고 쳐요, 그러면. 40분 안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초과되죠. 그래서 1시, 11시 안에, 업로드를 하고서, 답안지 이렇게 올린다. 요 연습을 밴드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도 지금 제가, 같은 문제인 건데, 이분은 11시 31분에 올렸고, 지금은 최종 합격하신 이은배 소장님께서는 오전 12시 29분이면 27일 12시 29분이면 12시 넘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10시에 출제해서 2시간 반 만에 썼다는 얘기죠. 예. 어쨌든 2시간 반이든 뭐 3시간이든 좋아요. 그래서 당일 문제 내는 거를 공부를 하고서 업로드를 하자. 그런 수업 방식 계속 이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10시에 범죄 예방 건축물 셉티드 그 미장 공세 발생하는 결함의 종류 원인 대책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이 수험자가 용어 한 문제, 용어 한 장, 서술 3장 그래서 업로드를 합니다. 몇 시에? 12시 넘겼네요. 12시 12분에 같은 이분 아시죠? 지금 최종 합격해서 같은 회사에 계시니까 이런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시험 기간에 11주 동안 계속 진행할 겁니다. 여기도 범죄 건축물 아까는 이분은 1시 49분이면 이때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 아니면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1시 49분에 찍어서 업로드하고 이제 뭐 수면에 이제 들어갔겠죠. 매일매일 그 용어 하나 뭐 서술 하나 초반에는 용어 2문제만 갖고 끌고 갈 겁니다. 중반 넘어서면 용어 하나 서술 하나 갈 건데 그렇게 해서 매번 답안지를 업로드하면 이 답안지를 제가 출력해서 첨삭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로이유리에 대해서 12시 9분에 올리셨고 이기훈 소장님은 전날에 올린 11시 40분에 로이유리하고 답안들 이렇게 올리셨고 그리고 이제 100분 시험을 매번 이제 수업 시간마다 100분 시험을 치를 거예요. 용어 5문제, 서술 2문제에서 각각 50분씩 해서 서술 2문제 100분 시험을 치를 거예요. 요 문제에서 적중된 거 꽤 많아요. 뭐 이런 턴키 방식, 시행과 턴키 방식도 그렇고 최고가치 낙찰 제도도 그렇고 다 출제된 문제들, 시스템 비계, 추락 방어망 이런 것들 가설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인 건데 매주차 지금 한 서술 2개, 용어 5개 하면서 끌고 가는데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한 번쯤 써보고 나의 서브노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수험 기간에 약간 기억을 더듬는다고 하면 쓰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아까 부착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부식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런 것도 우리가 연습을 좀 했었고 뭐 샵드렁에 대한 것들 뭐 잭 서포트, 시스템 서포트 나올 수 있겠죠. 거푸집의 고령 치강들 이것도 지금 수업 시간에 100분의 시간을 주고 여기 시험장에서 이렇게 강의실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다음 시간에 첨삭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계속 이런 문제들 저희가 출제해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던 문제들 그 이전 회차 바로 직전 회차 출제된 문제를 제외하고 지금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진행합니다. 고강도 콘크리트 나왔죠. 이렇게 고강도 콘크리트 아까는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 현상이지만 지금은 고강도 콘크리트 저렇게만 나오면 아까 고강도 콘크리트 3가지만 물어본다 그랬죠. 폭렬 현상, 제조 원리, 내화 성능 기준. 그렇게 되면 그냥 써놓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수업 시간마다 연습을 해놓으면. 자, 마감에 대해서. 오픈타임 아까 비슷하게 나왔었죠. 타일 접착력 시험, 그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타일 부침 공법의 뭐 박리박락이니까 아까 접착력 시험도 연장선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전에 수험자들이 했던 답안지들입니다. 밴드에서 쭉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답안들. 자, 지금 합격하신 우리 하나건설의 민강호 소장님, 지금 진행 중이신 이기명 소장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밴드에서 아까 총무를 뽑고 나서 그냥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에 평일에는 12시에 공부하고 있다라는 그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공휴일 같은 날, 출근 안 하는 날, 휴무인 날, 그날 오전에 일찍 빨리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 가셔갖고 공부하셔갖고 나 10시에 나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12시에 또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2회 업로드해서 업로드 안 하면 벌금 매기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하고 싶은데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업로드 24시간에 지금 공부해야 되는 업로드를 찍어야 되는데 뭐 불가피한 뭐 야근이나 뭐 회식, 뭐 여러 가지 개인 업무들이 발생해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이제 찍어서 업로드하면은 그거는 벌금 없이 면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공휴일도 지금 쉬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장직들은 출근하는 날도 있으시죠. 출근하면 현장 출근해서 어떤 업무 보고 있다. 출근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고 그런 걸 계속 진행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 몇 시예요? 오전이네? 아니 휴무일인가 이날? 오전에서 했나 보네요.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었고 자 오후 1시에 10시인데 좀 늦지막히 찍으셨죠?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업로드 합니다. 지금 안 계신 도서관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올린 거고, 또 그렇지, 아까 아는 예외 경우는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뭐 조문을 가야 됩니다. 아니면 직원, 아니면 뭐 인척간에 이런 데 못 가게 공부를 못 하게 됐습니다. 이 예외 인증샷. 여기도 지금 이제 와이프고, 이제 학교 가신 분인데, 쌍둥이야. 쌍둥이인데 애가 하나가 아파서 하나는 엄마가 안고 하나는 아빠가 안고서 병원 가는 사진 찍은 거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날 병원 가서 공부 못 합니다. 또 출장 갔다 오는 시간이라서 공부 못 한다고. 23시면은 11시니까 서울역이 12시 20분에 떨어졌네요. 이때 답안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 이제 승차권을 찍어서 이렇게 예외합니다. 뭐 이런 것들. 회식 자리가 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뭐 회식 뭐 매번 빠질 수는 없으니까. 저번에 빠졌으면 이번에는 가야 되고 또 뭐 저번에 참석했으면 이번에 안 해도 텐데 그런 내용들 좀 찍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출장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오늘 회식 자리입니다. 이런 거 쭉 올리시죠. 자, 이제 공부하는 인증샷 또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 며칠이에요? 여기 12월 25일이죠? 성탄절 날. 성탄절 아침에 공부하러 간다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눈 오는 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런 열정이 있으셔서 이제 합격에 이제 근사치로 오셨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는 겁니다. 공부 예외, 평일 예외, 이제 아까 그런 가는 건데, 부산으로 출장 가서 지금 시간이 몇 시? 9시. 못 찍겠습니다. 내지 여기도 회식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도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뭐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일찍 마무리합니다라는 것들. 회식 자리 찍어서 오늘 회식입니다. 그런 얘기들. 자, 휴일날. 휴일날에는 그 두 번 인증샷 하기로 했죠. 10시하고 12시에. 휴일날 출근하셔갖고, 한겨울에 나무 심는 이런 하자를 유발하는 아파트 현장인지, 어느 아파트 현장인지 봐야 되겠어. 이렇게 휴일날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휴일날 휴일인 것 같아요. 휴일날 출근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인증샷들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휴일날 출근해서 하자 보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찍어서 올렸습니다. 하자 보는 중 출근했습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인증샷을 업로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불가피한 경우는 이렇게 가름한다는 것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합 검진이 있어서 뭐 힘들겠습니다. 내지 오늘 뭐 이거 봐 충남대 오후에 도서관 갑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이제. 11주라는 시간이 잘 지나고 나면 스터디 자체 내에서 그 뭐 본원과 다르게 실전과 같이 400번 모의고사 시험을 치를 거예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시간 하에. 그래서 뭐 같이 공부했던 현재 진행 중이신 뭐 스터디 공부하시는 분들 뭐 저희 스터디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같이 그런 분들 같이 공부해서 실전 모의고사 실시할 겁니다. 실시하고 나면 바로 그 저희 책점표 이제 채점하고 나서 득점표도 공개하고 모범 답안도 다 즉시 이렇게 배포할 겁니다. 자, 이렇게
시험 모의고사 보는 중간에 중식 시간이죠. 중식 시간에 같이 이제 채점 하시는 분하고 이제 수험자분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공부도 하고 잠깐에 이제 뭐 간간히 얘기도 좀 하고. 자, 모의고사 시험 보고 나면은 여기 채점관들 3명 모셔왔습니다. 이게 요분 이제 잘 아시는 분이죠. 3분 모셔오셔갖고 이분들이 채점을 할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여러분 답안을 다 알고 있으니까 외부 인원들 채점을 해서 여기 채점표입니다. 좀 뒤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그리고 채점 이제 끝나고 나면 같이 뭐 회식 자리에 만나서 뭐 오늘 시험이 어땠다, 답안이 어땠다, 누구 답안이 어땠다. 여기는 우리 그 과기대학교 교수님 합격하셨죠? 합격자 여기 있네요. 요분 합격했고, 요분. 합격자 4명, 수험자 3분이네요. 자, 이렇게 그 모의고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면, 시험 4교시 완료하고 나서 1시간 안에 이렇게 득점표를 이렇게 배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1교시에 각 그 변호별로, 이거 182점, 170점 해서 총점 59.17로, 좀 아쉽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뭐 정확한 정답은 없으니까 우리끼리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찐스터디 말고 전체 제가 면접 공부할 때 면접하는 최종 이제 강남 팀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면접을 강서팀, 강북팀 해서 나눔제가 있어 합격자가 많을 때 그때 나눠서 했었는데 강남팀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 강서팀을 맡고 있었는데 최종 합격자분들 지금 이제 합격 안 해서 저녁 먹자 회식 자리에 사진을 좀 찍어 놓은 거예요. 다 합격하신 분들, 여기는 지금 국립 그 박물관에 계신 우리 소장님, 여기 공항공사에 계시는 분, 여기 지금 그 국토안전교육원, 여기 부영에 다니시는 분, 건축사, 여기 지금 IS 동서도 있고, 다 최종 합격하신 분들. 이런 분들 나중에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소장님들도 최종 합격하게 되면 이런 자리 만들어 서로 명함도 주고받고 인사하시면서 같이 좀 교류를 이제 넓혀갈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술사를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만만합니까? 힘들죠. 힘들어, 지쳐. 요거는 우리 수험자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주신 건데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죽어라고 노예처럼 일하고 해서 진짜 쓰러져 죽을 것 같아서 하면은 또 이런 식의 반복적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에 기술사를 넣자. 기술사의 기술적인 업무 배양을 하면서 그래 과로사까지는 아니라도 열심히 일해서 우리 뭐 생활도 영위하고 거지와 노예 중간에서 우리가 지금 영위한 안전한 삶을 영위하자 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손을 잡아 드릴 테니까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할애하셔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여러분 쫓아오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프로 선수죠. 프로 선수들은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야구 선수 같죠? 야구 선수. 뭐 타자와 투수가 있을 텐데 타자는 뭘로 증명해야 돼요? 타율, 그죠? 투수는 뭐 방어율, 승률 이런 게 있겠죠. 오로지 성적으로밖에 증명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딴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결과만 놓고 중할 수밖에 없죠. 우리 시험이 그런 같은 맥락인 거죠. 59.99 전혀 의미 없죠. 노력은 하셨지만 60점의 문턱을 뚫고 들어와서 어떤 확실한 결과를 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수험자들 제 카톡을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우리 합격하신 고수사님 행복한 가정을 좀 누리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합격하신 소장님 이제 와이프분 이제 카톡에 올려놓으셨더라고. 이성호 소장님도 계시고 이경호 소장님, 김동혁 소장님, 쓴테레빌. 여기도 우리 지금 이제 수험자 딸내미들 우리 합격하신 분 여기는 저희 가족인데. 다들 이렇게 지금 소중한 가족들을 또 이렇게 책임져야 가장이기도 하고, 아직도 우리가 뭐 차고 넘치고 그런 부를 축적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이 직장 생활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영위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자는 부분에서 이런 사진을 좀 올려봤습니다. 자, 이것도, 자, 우리가 지금
이 치열함과 간절함, 절박함이 모든 거를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을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136회 시험을 지금 한 것처럼 쭉 제가 알려드리면서 이끌어 드릴 테니까 저랑 함께 하시면 마지막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은 여기서 지금 마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는 갖고 오셔야 돼요. 기술사를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거의 수양하시는 거죠. 수양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동호회활동 다 절제하시고 다 내려놓으셔야 돼. 오로지 공부만 하셔야 돼. 그래도 학교 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보다 더 간절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거 끝내고 오세요. 공부만 하셔야 돼. 지금부터는 이제. 이걸 앞서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아내분이랑 자제분, 부모님, 친인척들 좀 양해도 좀 구하시고 저 공부해야 되니까 저한테 6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주변에 쫙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해놓으세요. 그래도 기술사 자격증을 줄지 말지 이제 그것도 공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영수님이 항상 여기 와 계셔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절대 결석하지 말라는 것들 결석하시면 안 돼요. 결석하시면 한 해차가 누적이 되면 그 누적장애는 도저히 담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버리고 가야 돼요. 그 시간은. 왜냐면 그 회차에 계속 공부량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술사를 영순위 놓고 절박하게 공부하자. 두 번째 학원 수업을 절대 빠지지 말자. 이상이었습니다. 자, 강의 내용을 여기서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